조선 전기 왕실에는 수많은 왕자와 공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왕이 오른 이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태종 이방원의 일곱째 아들 온영군 이정입니다. 비록 척자가 아닌 서자로 태어나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뛰어난 무예와 호방한 성품으로 당대의 이름을 남긴 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407년 조선의 수도 한성부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일곱째 아들이자 신빈 신씨 소생으로는 셋째 아들이었던 이정, 훗날 온영군으로 봉해질 그 사람입니다. 태종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비인 원경왕후 민씨에게서 4명의 척자를 두었고 후궁들에게서도 여러 서자와 공주들을 얻었습니다. 온영군의 생모인 신빈 신씨는 태종의 총애를 받은 후궁 중 한 명으로 함영군과 온영군 두 아들과 여러 공주를 낳았습니다. 온영군에게는 친형제자매가 많았습니다. 형 함영군을 비롯해 정신옹주, 정정옹주, 숙정옹주, 숙령옹주, 소신옹주, 소수공주, 숙경옹주 등 여러 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은 평생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의 온영군은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 지혜와 총기를 겸비하여 남보다 뛰어나 종실에서 영특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지혜가 있고 현명하여 매사를 알아서 예의와 절도에 맞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왕실 자제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어린 나이에 이미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왕족은 단순히 혈통만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덕행 그리고 예의 범절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온영군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영군의 진가는 다른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학문보다는 무예에 더 큰 재능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기록은 그의 성품을 호방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무예에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문치주의를 표방했지만 왕실만큼은 달랐습니다. 태조 이성계 자체가 뛰어난 무인이었고 태종 이방원 역시 왕자의 난과 정남 공신의 난을 거치며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안에서 자란 온영군에게 무예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문의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왕족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기본적인 무예 훈련을 받았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검술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활쏘기는 조선시대 무인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활은 가장 중요한 무기였고 평화 시에는 사냥의 필수적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온영군은 이러한 무예 수련에서 남다른 열정과 재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의례적으로 무예를 익혔다면 그는 진심으로 무예를 사랑하고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온영군이 19살 새는 나이로 20살이 되던 해일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간 온영군은 놀라운 기회를 선보였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꿩을 화살로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고 바람의 영향까지 계산하여 화살을 쏘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꿩은 비행 중에 방향을 갑자기 바꾸기도 하는 영리한 새입니다. 땅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3차원 공간을 빠르게 이동하는 새를 맞춘다는 것은 탁월한 순발력과 판단력 그리고 오랜 훈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솜씨를 본 이가 바로 온영군의 이복형이자 당시 왕위에 있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동생의 뛰어난 무예 실력에 크게 기뻐하며 안구말을 하사했습니다. 안구말은 편안히 탈 수 있는 좋은 말, 즉 잘 길들여진 명말을 뜻하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하사품이었습니다. 말은 조선시대 귀족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왕족과 무인들에게 좋은 말은 그들의 신분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안구말을 하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동생의 활솜씨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무예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온영군이 단순히 무예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무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활쏘기는 조선시대 무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고 왕족 중에서도 이러한 재능을 가진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온영군의 무예 실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재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는 아직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왜구가 끊임없이 변방을 침략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의 무예가 뛰어난 왕족이 있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냥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전쟁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쫓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화살을 쏘는 것은 전장에서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온영군이 날아가는 꿩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은 전장에서도 적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무예 실력은 온영군이 왕실 내에서 존중받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서자로 태어나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뛰어난 무인으로서 그는 나름대로의 위치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영군에게는 다른 한편으로 자유분방하고 규율을 싫어하는 면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학이라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왕족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왕자와 왕손들은 이곳에서 유교 경전과 역사, 예절 등을 배워야 했습니다. 일종의 왕실 전용 학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온영군은 이 종학 수업에 결석한 날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왕족이라 할지라도 학업을 소홀히 하면 엄격히 처벌했습니다. 결국 온영군은 관노비를 몰수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노비는 왕족에게 주어지는 재산의 일부로 이를 빼앗긴다는 것은 상당한 수치이자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온영군이 태도를 크게 바꾸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온영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경전을 읽는 것보다 밖에 나가 활을 쏘고 말을 타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무예에 뛰어났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온영군의 호방한 성격과 관련된 더욱 극적인 사건이 1430년 세종 12년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실 내부의 복잡한 위계질서와 젊은 왕족들의 혈기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동시에 조선 초기 왕실이 얼마나 엄격한 예법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충돌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해 새해 첫날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모이는 조회가 열렸습니다. 조회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로 모든 참석자들은 격식을 갖추고 엄숙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새해 첫날의 조회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왕과 왕족들은 화려한 조복을 입고 양관을 섰습니다. 양관은 조복을 입을 때 쓰는 금관으로 매우 귀한 관모였습니다. 문무백관들은 각자의 품기에 맞는 관복을 갖춰 입고 정해진 자리에 섰습니다. 의식은 엄숙하고 장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영군과 해령군, 두 젊은 왕족이 갑자기 신의군의 양관을 때린 것입니다. 엄숙한 의식 중에 그것도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신의군의 관을 때렸는지는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무언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신의군이 무례한 행동을 했거나 온영군과 해령군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젊은 왕족들 사이의 오랜 불화가 이날 표면으로 드러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조회라는 공식적이고 엄숙한 자리에서 다른 왕족의 관을 때렸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온영군이 이 순간 얼마나 격앙되어 있었는지, 혹은 평소에 호방한 성격이 이런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의군은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간대군의 손자였습니다. 학렬로 따지면 온영군의 오촌 당조카였습니다. 즉 온영군이 당숙 학렬이고 신의군이 조카 학렬이었던 것입니다. 나이로는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알 수 없지만 유교 사회에서 학렬은 나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화가 난 신의군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온영군의 양관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숙이 먼저 자신의 관을 때렸으니 자신도 똑같이 보복한 것입니다. 신의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학렬상 아랫사람이지만 부당하게 공격당했으니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의식 중에 벌어진 이 소동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고 세종대왕도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왕실의 위신이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종부시가 나섰습니다. 종부시는 왕실의 계보를 관리하고 종친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관서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종부시의 판단은 의외였습니다. 이들은 신의군을 탄핵했습니다.
비록 온영군과 해령군이 먼저 잘못했다 해도 조카 항렬인 신의군이 어떻게 당숙의 관을 걷어찰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고 항렬과 예의는 법률보다 중요한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더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종부시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온영군과 해령군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신의군이 항렬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카가 당숙을 때려도 괜찮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조선의 모든 예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결국 신의군은 한성부 밖으로 추방당했고 종과 간노비, 하인들을 모두 몰수당하는 중벌을 받았습니다. 추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왕실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왕족들과의 교류도 끊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족의 특권을 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온영군과 해령군은 기록상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적으로 세종에게 꾸중을 들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는 항렬이라는 사회적 질서가 개인의 잘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온영군이 때로는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데 서툴렀거나 혹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방한 성격이라는 표현 이면에는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내에서의 그의 지위는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영군이 태종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배경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무예 실력과 왕실 내에서의 영향력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셋째, 조선시대 왕실 내부에도 젊은 왕족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왕실을 매우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감정과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넷째, 조선의 예법 체계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적 질서를 더 우선시했고 이는 때로 불공평해 보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온영군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신의군에게 미안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항렬 질서 덕분에 처벌을 면한 것에 안도했을까요? 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 사건은 온영군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충동적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신분적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온영군은 많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 함령군과는 각별한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영군의 누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정신옹주, 정정옹주, 숙정옹주 등 여러 공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권문세족의 자제들과 혼인하여 왕실과 양반 가문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온영군은 또한 세종대왕과는 이복형제 관계였습니다. 세종은 원경왕후 민씨소생의 척자였고 온영군은 신빈신씨소생의 서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동복형제든 이복형제든 공평하게 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영군에게 안구말을 하사한 일화에서도 그의 우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온영군은 익산군 부인 순천박씨와 혼인했습니다. 부인은 부정박안명의 딸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족의 혼인은 단순히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왕실과 양반 가문 사이의 정치적 연대를 의미했습니다. 순천박씨 가문은 조선 초기 권문세족 중 하나였으며 여러 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온영군의 혼인도 이러한 전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영군과 익산군 부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는 온영군에게 큰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족의 경우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었습니다. 결국 온영군은 양자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는 이복동생 근영군의 차남 이종이었습니다. 이종은 후에 우상군으로 봉해졌으며 온영군의 대를 이었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우상군 이종은 온영군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는 6아들과 2딸을 두었는데 아들들은 각각 용성군, 무풍군, 한상군, 화원군, 금천군, 청양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의 칭호를 받았는데 이는 왕실 종친으로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6아들이 모두 성장하여 군에 봉해진 것은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상군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전주 이씨 온영군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영군 자신은 직접 자식을 두지 못했지만 양자를 통해 그의 가계는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온영군파는 조선시대 내내 왕실의 일원으로서 여러 관직에 진출했으며 때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영군의 후손들은 전국 각지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뿌리인 온영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454년 단종 2년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6월 16일 음력으로는 5월 10일 온영군은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는 나이로는 48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자연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온영군의 사망 시기는 의미심장합니다. 불과 1년 후인 1455년에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로 즉위하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온영군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 격변의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 혹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온영군의 묘는 원래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 삼거리 서쪽 언덕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한성부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고 왕족의 묘를 쓰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미아동 일대는 급속히 도시화되었고 온영군의 묘역도 개발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1962년 온영군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외곽에 한적한 곳으로 묘역을 보존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온영군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후손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곳을 찾아 옛 왕자를 기리고 있습니다. 묘역에는 온영군과 그의 부인 익산군 부인의 묘가 나란히 있으며 묘 앞에는 상석과 망주석 등 조선시대 왕족묘의 전형적인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온영군은 조선 초기 수많은 왕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오르지도 못했고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당시 왕족들의 일상과 성격, 그리고 왕실 내부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온영군의 삶에서 우리는 조선 초기 왕족의 교육과 생활, 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왕실의 위계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학문보다는 무예를 좋아했고 격식보다는 자유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모든 왕족이 유교적 이상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온영군의 사례는 조선시대 양자 제도와 가계 계승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직계 자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통해 그의 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혈연뿐만 아니라 가계와 명분을 중시했던 조선시대 가족 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온영군은 2011년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윤승원이 온영군 역을 맡았는데 드라마에서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는 종친의 어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온영군은 실제 역사의 양녕대군 포지션을 대신했습니다. 양녕대군은 등장하지 않고 온영군이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대군이 아니라 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막강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 온영군은 1454년에 사망했지만 드라마에서는 1455년 세조 즉위를 앞둔 시점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드라마 16화에서는 김승유에게 암살당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완전한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온영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는 비록 픽션이지만 대중들에게 역사적 인물과 시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영군 이정은 조선 초기를 살았던 수많은 왕족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오르지도 못했고 역사에 이름을 크게 남길 만한 업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당시 왕족들의 일상과 고민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무예를 좋아했던 호방한 성격, 학교 수업을 빠져버려 받았던 반항기, 조회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 그리고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였던 고민까지. 이 모든 것이 온영군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온영군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영군파의 자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온영군의 상과 혈통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위대한 영웅과 큰 사건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영군과 같은 평범한 왕족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더욱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영군 이정, 태종의 아들이자 무예의 뛰어난 왕자, 그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